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시정연설을 마쳤습니다.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정치권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정치부 신호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30분이 조금 넘는 그런 연설이었는데요. 일단 시정연설 하면은 내년도 예산을 어디에 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득하고 설명하는 이런 자리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정연설이라는 표현 우리가 이제 항상 자주 쓰는데 그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예, 그 시정연설이 이제 저도 오늘 찾아봤는데 시정연설이 그 베풀시 정사정 해가지고 국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연설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 있겠고 예.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그 Budget Speech of the President라고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이 대통령의 이 예산에 관한 연설 뭐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 있겠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뭐 내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 국회가 심의하기 전에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이렇게 쓰겠다 네. 이렇게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자리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설명할 때 또 아울러 이제 돈 어떻게 쓰겠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내년도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어디에 초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대통령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30분이 넘는 연설이었는데 다 못 보신 시청자분들도 있을 테니까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예, 오늘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내년도 이제 확장 재정 편성이 불가피하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내년도 이제 그 정책 기조하고 관련해서는 공정 사회를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확장 재정을 통해서 그 포용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공정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평화의 힘을 키우겠다 이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네, 올해 예산 규모가 513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이제 재정이 앞장서야 된다, 과감하게 이제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오늘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513조 5천억 원 규모인데 내년 이제 예산안 지금 예. 제출된 게 여기서 이제 국회가 심의를 해서 조금은 깎고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몇천억 원이 깎이고 뭐 그랬는데 그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이렇게 이제 예산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예산을 여기 이런 가치에 중점을 둬서 쓰겠다 뭐 이런 뜻이고요. 혁신 부분에서는 이 내년에 이제 이 513조 예산으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겠다 이런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포용 부분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평화 부분에서는 국방 예산 강화 이런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예. 그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이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꾸준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마 뭐 재정의 투입 부분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싶고 아까 여러 가지 키워드 가운데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꼽아주셨잖아요. 관련해서 어떤 언급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그 공정사회하고 관련된 언급들은 이제 어제 대통령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이제 초청해서 오찬을 같이 예.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종교인 지도자들과의 오찬이 어찌 보면 이 시정연설에 내년 국정 운영 목표하고 관련된 예산은 제외하고 국정 운영 목표하고 관련된 어떤 예고편의 성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가장 강조한 게 그 이제 국민 통합, 통합하고 공정사회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통합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취임 2년 이상 예. 협치나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노력했는데 통합에 진척이 없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이제 자평했고요. 그리고 공정사회하고 관련된 부분은 오늘 연설문에도 그대로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조국 전 장관 논란 그 상황 2달여에 걸친 그 상황을 이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본인이 생각한 어떤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보다 국민의 요구가 훨씬 더 높았다. 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제도 안에 제도 안에 들어있는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 이런 부분까지 다 해소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그 공정사회와 관련된 그 언급들을 보면은 가장 그 눈에 띄는 대목이 이제 교육 불공정 해소를 언급을 하면서 이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예. 했습니다. 예.
오늘 공정이라는 단어가 27번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이 나온 거거든요. 예. 오늘 공정이란 단어를 27번 썼고, 이 공정은 이제 혁신, 포용, 그리고 평화의 바탕이면서 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서 공정함이 추구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예.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매년 이 키워드가 있었는데 뭐 첫 해는 일자리 문제였고 두 번째는 뭐 사람 중심 경제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한반도 평화, 뭐 포용 이런 쪽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공정이란 말을 가장 많이 썼고 이와 함께 이 검찰 개혁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도 또 이번에 거듭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지난 7일에 이어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 그 앞서 조국 전 장관이 발표한 그 검찰 개혁안 이것을 이제 조속히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공수처법 그리고 수사권 조정안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시행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처리돼야 되거든요.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는 그 법안이 처리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국회 처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언급할 때 야당에서는 이제 강한 항의 표시가 좀 있었죠. 항의 표시가 있었고 뭐 예. 그 팔로 X자를 그린다든가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 표시하는 야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사실 과거에는 근조 뭐 리본을 달고 온다거나 검은 옷을 입고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야당 의원들이 뭐 시정 연설에 뭐 공공연하게 반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의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작년에는 뭐 비교적 부드럽게 넘어갔고요. 재작년에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네. 네, 이게 2017년.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어떤 시정 연설 때 국회의 어떤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그때 시정 연설을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의 어떤 지지율이나 아니면 어떤 국정 전반의 어떤 상황하고도 이제 맞물린다고 볼 수 있겠는데 2017년에는 그때 이제 북한이 한참 그 네.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많이 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렇죠. 2017년 2017년 말만 예, 해도 11월 예. 1일에 이제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예.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그 모니터 그 네. 본회의장 앞에 있는 모니터 앞에 이제 항의 표시하는 문구도 문구를 써놓고 붙여놓고. 뭐 예. 현수막도 들고 뭐 뭐 근조 리본도 달고 오신 분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이제 대화가 잘 되고 뭐 그런 분위기 예. 아니었습니까? 특히 이제 남북 관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제 급진전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년에는 별다른 이제 항의 표시 같은 게 없었고요. 예. 올해 다시 이제 그 어떤 항의 표시가 나왔는데 오늘 그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는 동안에는 세 차례 이제 항의 표시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검찰 개혁 부분. X 표시는 이제 네. 검찰 개혁 얘기할 때 이제 나왔었고 예.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어떤 현 경제 상황, 일자리 상황에 대한 이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 네. 평가가 있었는데 포용의 힘을 언급하면서 이제 내년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하면서 이제 뭐 혁신의 힘, 포용의 힘, 평화의 힘 이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포용의 힘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일자리가 늘었다. 예.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이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야당 의원들이 우우하면서 이제 웅성거리면서 항의하는 예. 항의 표시를 내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공정사회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국민의 요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런 언급을 할 때 또 야당 의원들이 예. 웅성거리는 항의 표시를 했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수처법 할 빨리 때, 얘기할 때. 예. 그 처리해달라 촉구할 때 그때도 또 이제 네. 엑스자 워낙 그 여야 간의 입장차가 큰 부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 시정 연설을 마치고 야당 의원들과 또 일일이 악수를 하는 이런 모습도 오늘은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예. 입장할 때는 이제 대통령이 가운데 통로로 입장했고 퇴장할 때는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그 왼쪽 통로를 통해서 예. 이제 올라가면서 악수를 하고 그랬는데 연설하는 동안에는 이제 웅성거리기도 하고 뭐 X자로 항의 표시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지나갈 때는 또 악수하고 뭐 환하게 웃는 웃는 모습도 모습도 있었고 보였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낙연 총리가 또 일본을 가지 않았습니까? 한일 관계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없죠.
그렇습니다.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 여부도 이제 주목이 됐었는데 그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표현인가 아닌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라는 표현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맥락상 이게 꼭 일본에 대한 얘기로만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면은 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확장 재정을 통해서 내년에 어떤 경제에 대해서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뭐 일본 문제도 물론 완전히 배제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 경제를 강하게 만들겠다 그런 의미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최근에 남북 관계 관련해서 이 북미 대화가 최근에 좀 무산이 된 뒤에 북한이 우리 쪽에 뭐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남북 관계도 상대적으로 좀 간략하게 이번에는 짚은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는 밝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 공조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 이런 답답한 심정을 예. 토로했습니다. 그건 이제 뭐 들으면은 뭐 어떤 상황인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 이제 북미 비핵화 대화가 지금 이제 지난주 스톡홀름에서 이제 재개된 이후로 다시 이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통령의 어떤 심경 토로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이 항구적 평화로 가는 마지막 고비다. 이 비핵화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대화뿐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진전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그 유엔 총회 때도 그 DMZ 네. 국제 평화지대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아무런 반응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북한의 호응도 적극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예, 북한도 호응해달라. 오늘 좀 이 대목도 좀 주목되는 대목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국회 시정연설 오늘 키워드 중심으로 청와대 출입하는 신호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지켜본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협조를 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장 오후부터 공청회를 열고 심사 일정에 들어갑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입장하는 순간부터 여야의 태도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문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를 나눴지만 야당 의원들은 선체로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고용과 청년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야유가 나왔고 반대로 문 대통령은 공정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시선을 분명하게 한국당 쪽으로 돌렸습니다. 공수처법 처리를 당부하는 대목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손으로 X 표시를 하며 항의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연설을 끝까지 지켜본 각 당 대변인들의 논평도 엇갈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방향이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이렇게 네 갈래로 구체화된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의 여러 목소리를 엄중히 들었다고는 했지만 한마디로 광화문에서의 국민 목소리를 비롯한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는 반응을 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었다.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했고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사람 중심, 인권 중심 언급을 꼬집으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명확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둘러싸고 이렇게 각 당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기싸움으로 읽어도 될까요? 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략 513조 5천억 원, 올해보다 9.3% 늘었는데요. 여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이런 대외 악재를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을 꼼꼼히 가려내겠다며 돋보기를 들었습니다. 당장 올해보다 각각 20% 이상 늘어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눈에 띕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5조 69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고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보수 야당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감액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증액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보건, 복지, 노동 예산 역시 퍼주기라는 야당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2일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엽니다. 다음 주 초에 종합정책질의, 그리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에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예산심사가 차례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줄이고 늘릴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는 다음 달 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다음 달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윤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정 교수 측은 혐의 대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구속영장 심사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부터 열립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 교수 영장 청구 의미와 전망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를 7차례 소환 조사하고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말 본격 수사에 나선 지 55일 만입니다. 어제 출입기자단의 영장 청구 사실을 알려온 게 오전 9시 20분쯤입니다. 주말 사이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영장 청구서를 준비해온 거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 교수는 정식 조사와 조서 열람을 포함해 모두 7차례 검찰청사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더 불러 조사하는 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데도 드러난 혐의가 없다 이런 지적도 많았습니다. 검찰이 어제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입니까? 네, 정 교수의 혐의는 자녀의 입시 부정, 사모펀드, 증거인멸 관련 의혹 이렇게 크게 세 갈래입니다. 영장 기재의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로 모두 11가지 죄명이 적용됐는데요. 먼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조된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등을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등 국립대에 지원한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립대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는 지난달 이미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고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수당을 타낸 혐의도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 추가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 가운데 이외에도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등의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인데요.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투자 약정금을 실제 투자한 금액보다 부풀려서 100억여 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2차 전지업체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동원해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 위조와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혐의가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도 어제 영장 청구 이후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11개지만 실제로는 입시 문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2개의 의혹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딸의 입시 문제는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고 사모펀드 부분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워 생긴 오해라는 겁니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단계에서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이었다며 법원에서 명확히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사 과정에서도 정경심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했었고요. 검찰도 이 문제 때문에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심이 깊었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검찰이 마지막으로 이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고 입원 등을 이유로 검찰도 조사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 교수가 구속영장 심사에 따른 구인 절차와 이후 구속수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상태라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를 거쳤고 구속 관련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교수 측도 상세하게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검찰에서 요구한 CT와 MRI, 신경외과 진단서 등 건강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조국 전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이 가족 관련 의혹을 아예 모르진 않았을 거란 정황은 여럿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이 쓰던 컴퓨터에서 검찰이 위조됐다고 의심하는 딸과 친구 등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파일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이 속한 서울대 인권법센터가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딸을 제외한 학생들은 검찰 조사에서 허위로 받은 증명서라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한 웅동학원의 소송에 대응하는 내용의 문건도 조 전 장관 컴퓨터에서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와 마주쳤을 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는데 물론 김 씨는 의례적 인사였다고 했지만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 과정을 알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검찰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소환 조사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는데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여전히 높다는 게 변수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인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 영장 심사 일정이 나왔죠? 네, 조금 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 검사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오전에 심사가 시작되니까 이르면 내일 밤, 늦어도 모레 새벽에는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비공개로 조사받았던 정 교수의 모습이 처음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구속이냐 기각이냐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영장 결과를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법조계의 안팎에서도 구속이냐 기각이냐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건에서라면 증거인멸을 여러 차례 시도한 정황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중대성이 큰 사건인 만큼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하는 데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인 만큼 법원 판단을 끝까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도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정 교수 측이 지금까지 해명한 내용의 진실성이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어서 사실상 수사의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파장은 클 것 같은데요. 모든 건 내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도쿄에 도착해 2박 3일의 일본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총리는 방일 첫날인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과 궁정연회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며 양국 우호의 상징인 고 이수현 의인의 추모비를 찾아 헌화합니다. 일본 방문길에 오른 이낙연 국무총리는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서울공항을 떠나기에 앞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지혜를 갖고 잘 관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일왕의 즉위 의식을 앞두고 나루히토 일왕이 과거 침략 역사나 한일 관계에 대해서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반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는데 앞으로 아베 정권을 견제하는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평양 전쟁 종전 74주년을 맞이한 지난 8월 15일 일본 정부 주최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한 나루히토 일왕은 참회의 뜻을 밝혔습니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과 유족을 생각하며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ここに過去を顧み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 나루히토 일왕은 왕세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 물 포럼에서도 이런 역사관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이낙연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과거를 반성하는 바탕 위에서 좋은 관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2월 기자회견 당시에는 전쟁의 참화를 알리고 평화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는 아베 정권에 견제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戦争を知らない世代に悲惨な体験や日本がたどった歴史が正しく伝えられていくことが大切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일왕은 정무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일본 국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의 우경화 흐름 속에 나루히토 일왕이 한일 관계 개선 등을 위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 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번 달 말에 분양가 상한제가 공포 시행되고 다음 달 초에는 상한제 적용 첫 대상 지역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한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구 등 비강남권 일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선수 최고의 영예 가운데 하나인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에 포함됐습니다. 손흥민은 발롱도르 시상식을 주관하는 프랑스 풋볼이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공개한 최종 명단에서 메시, 호날두 등과 함께 30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선수가 발롱도르 최종 후보에 오른 건 2002년 설기현, 2005년 박지성 이후 세 번째입니다. 현재 30명인 발롱도르 최종 후보자 수는 2007년까지는 50명이었습니다. 올해 발롱도르 시상식은 오는 12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종일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강한 동풍이 불면서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를 밀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대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자여권에 사용되는 표지는 일본의 한 기업이 수년째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산화가 시도되긴 했지만 사실상 납품이 무산되면서 전자여권 표지는 한동안 일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우리 국민이 모두 쓰는 이 전자여권인데 전자여권의 표지로 일본 기업이 만든 제품만 사용되는 이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먼저 전자여권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전자여권은 지난 2008년 도입됐는데요. 표지에는 개인정보 등을 암호화한 전자칩과 안테나 등 보안의 핵심 소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납품업체 선정은 조달청의 공개경쟁 2차를 거친 뒤 한국조폐공사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납품업체 선정이 이루어졌는데 일본 기업의 제품이 사용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2년부터입니다. 3년 후인 2015년부터는 여권 공급 안정화를 위해 납품업체가 2가지 종류의 제품을 공급하도록 했는데요. 이때부터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단수 여권 등 5% 정도의 물량을 공급하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납품으로 이어진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국내 기업이 전자여권 표지를 생산하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건데 이 업체가 만든 제품은 왜 쓰질 못하는 겁니까? 네, 한국조폐공사가 진행한 제조 적합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납품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폐공사에서 별도로 진행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해당 업체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전자여권 표지 국산화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장비를 도입해 기술을 개발하는 데 40억 원을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권 표지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지만 조폐공사가 일본 제품을 기준으로 적합성 시험을 진행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신들이 만든 여권 표지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보안성과 기술 규격을 충족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조폐공사가 적합성 평가 기준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일본 기업과 차별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조폐공사의 불공정한 제조합성 시험으로 인해서 해외 진출 및 전자여권 국산화 등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억울하다.
평가 기준이 좀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조폐공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한국조폐공사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제품의 품질이 기존 일본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거나 동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수차례 개선 기회가 제공됐음에도 일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국내 기업이 개발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폐공사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전자여권은 10년 동안 품질이 보증이 돼야 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신분상, 재산상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엄격하게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품질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권의 제작 방식은 내년 하반기에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모두 바뀝니다. 신원 정보가 담긴 첫 페이지가 특수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고 이곳에 표지에 들어갔던 전자칩 등 보안 소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폐공사가 새로운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얼굴 역할을 할 여권에 일본산 표지가 당분간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자, 감사원은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감독하고 또 직무를 감찰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의 비위는 가차없이 적발하는 이 감사원이 정작 자신들은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급 이상의 직원들이 대부분 매달 수십만 원씩 이른바 특정 업무 경비를 나눠 가진 건데요.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원이 제출한 올해 특정 업무 경비 집행계획입니다. 전체 48억 9천여만 원 가운데 32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모니터링 활동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수행 명목으로 주는 건데 문제는 거의 전 직원에게 세금 한 푼 떼지 않고 매달 30만 원씩 준다는 겁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달 기준 감사원 전체 직원 1,000여 명 가운데 82%가 넘는 860여 명에게 이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특정 업무 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충당하는 데만 써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돈을 기획조정실과 인사혁신과, 감사교육원과 홍보담당관 등 감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원부서 직원 230여 명에게도 똑같이 줬습니다. 지원된 세금을 사실상 쌈짓돈처럼 대부분의 직원이 나눠 먹은 셈입니다. 모니터링 활동비를 받은 직원들은 해마다 2차례 보고서를 냈는데 이마저도 부실투성입니다. 왼쪽은 감사원 기획조정실의 올해 상반기 모니터링 보고서, 오른쪽은 지난 2017년 5월 산업은행의 조사 월보인데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부 내용이 똑같습니다. 정부 부처의 재무감사를 맡는 감사원이 수년간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을 직원의 쌈짓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며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지원부서도 감사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 모니터링 활동비는 증빙 의무가 없는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지원부서 직원도 감사 사항 및 문제점 발굴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는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른 특정 업무 경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직사회의 비위에는 엄정한 칼을 들이대는 감사원이 정작 제 식구에게는 국민 혈세로 온정을 베푼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9일 오후 6시쯤 군부대원이 폐사체를 발견해서 신고했고 정밀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진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모두 1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 한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청 소속 엽사가 즉각 멧돼지를 사살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원구청 측은 멧돼지 사체에서 채취한 혈액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하원에서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하원 의장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 의장은 같은 안건을 같은 회기에 재상정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영국 현지 시간 월요일 오후 하원의회. 지난주 토요일 하원에 상정됐다가 취소됐던 브렉시트 합의안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하원 의장의 반대에 부닥쳐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48시간 전에 내놓은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안건이라는 게 불어 이유입니다. Today's circumstances are in substance the same as Saturday's circumstances. My ruling is therefore that the motion will not be debated today, as it would be repetitive and disorderly to do so. 영국과 유럽연합은 앞서 지난 17일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확정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토요일인 지난 19일 하원을 열었습니다. 하원은 그러나 새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에 앞서 이른바 레트윈 수정안을 먼저 통과시키면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이 수정안은 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의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보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총리실 대변인은 월요일 버거우 하원 의장이 승인 투표를 막은 데 대해 총리가 실망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정부가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브렉시트를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합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2단계 무역 협상이 더 쉬울 수 있다고 말하며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2조 8천억 원대 제재 부과를 추진하고 있고, 미 국무부는 홍콩 사태와 관련한 중국의 미국 기업 공격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2단계 협상까지 거론했습니다. 2단계 협상의 문제들은 여러 면에서 1단계보다 해결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It's so big that we thought doing phases would be good, but actually the things in the second phase are in many ways a lot easier than the things in the first phase. So we'll see how that goes. 협상 대표인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더 나아가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오는 12월에 부과 예정인 대중관세가 철회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콩시 파장이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홍콩시 관련 발언으로 중국이 미국 기업을 보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NBA 휴스턴 로키츠 단장이 트위터로 홍콩시 지지 의사를 밝히자 중국 정부가 NBA 보이콧을 선언하고 기업들까지 동참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 2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 WTO의 승인을 요청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미국이 부당하게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피해를 봤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WTO가 받아준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 전망으로 시장에 청신호를 보냈지만 실제 미중 2단계 무역 협상에는 곳곳에 걸림돌이 놓여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탄핵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시행 계획 문건이 공개되면서 한 차례 검찰 수사까지 진행이 됐었죠. 어제 군인권센터가 이 문건 원본을 공개하면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한국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수사 촉구, 정의당은 국정조사까지 제안한 상황입니다. 여야의 또 다른 공방거리가 돼버린 상황인데요. 이 파장 어디까지 갈까요? 잠시 뒤 전국 대담 코너에서 관련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